안녕하세요. 수원의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장판정담 서동수의 문화살롱 DJ 서동수입니다. 여러분은 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라는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가 생각나는데요. 춤, 그중에 한국 무용은 아마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시간과 감정을 몸에 축적한 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한국 무용이라는 한길을 걷고 계시고 수원이라는 도시 안에서 한국 무용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 무용가 안영화 선생님이십니다. 전통춤의 기본기를 정교하게 이어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놓치지 않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공연을 꾸준히 만들어 오고 계신 분이죠. 수원의 문화예술, 지역축제, 학교 교육 현장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한국 무용의 매력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선생님과 공연 기획을 함께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지만 아직 안영화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수원 시민들도 많을 텐데요.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엔잡러이고요. 현재는 행궁동에서 복합문화공간 가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해당은 전시 공간 및 공연장이 있는데요. 그 이외에 점예술단체 아트컴퍼니 얘기, 공연기획사 바야흐로 대표입니다. 엔잡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정말 멀티시군요. 자, 저도 미술을 전공해서 그렇지만 이 네. 시작하게 된 계기들을 알면 그 예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먼저 언제 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특별하게 한국 무용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매산동에 살았어요. 그때 동네 언니 손잡고 아마 그때 6살 때였어요. 그 무용학원을 쫓아가게 됐어요. 그게 첫 시작이었고 그다음에는 또 자연스럽게 뭐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또 프로무용수로 또 운 좋게 활동하게 되고 또 나와서는 공연단체를 운영하고 또 지금은 공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운명적으로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돌아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춤이라는 건 참 독특한 예술 같아요. 악기도 없고 언어도 없고 오직 몸으로만 표현해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무용의 핵심, 요즘 애들 말로 킥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일단 호흡,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서적 호흡과 그리고 뭐 전 세계에 공통되는 희노애락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몸은 내 것인데 내 몸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특히 춤출 때 그래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춤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일단 기본이고 그다음이 저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춤이라는 것이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 춤과 마찬가지로 만국 공통어인 것은 분명하고 또 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예술이죠. 특히 한국 춤은 이 한국적 고유의 정서가 담긴 심성을 그 흐름을 또 그 호흡을 담아내었을 때 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 거죠. 아, 네. 문외한 입장에서 호흡이란 말이 되게 좀 새롭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원초적이고 어떤 그 본능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 내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흡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확실히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네. 특별히 우리가 또 전통춤 하면 그냥 저 같은 문외한 입장에선 부채춤, 살풀이춤 같은 대표적인 작품만 떠올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한국 무용도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야에 어떤 무용, 어떤 한국 무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일단 한국 무용이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뭐 고전 무용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민속 무용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장르로 구분하면 이제 궁중에서 했던 궁중 정제춤이 있고 우리 민간에서 계속 이어져 온 전통 춤이 있고 또 해외 문물이 들어왔을 때 신무용 또 이런 다양한 또 요새 시대의 창작춤 등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시대에 따라 역사적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냥 한국 춤은 전통춤과 창작춤으로 보편적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음흠. 저는 인제 어쨌든 학교와 무용단 생활과 그 이외의 생활에서 이 장르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애들 쓰는 말로 크로스오버라고 하던.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춤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춤의 기능이 있다면 저는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스토리에 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내갈 것인가에 대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활동하는 것도 기록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화한 공연을 하는데 그때 춤의 미장센, 한국 춤의 미장센이 어떻게 더 새롭게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일반 대중이나 관객들에게 이 한국 춤의 그 특별한 부분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표현할까를 중심으로 음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왜 어떤 선생님한테 사서 받았는지 음흠. 어떤 그런 무슨 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있어서는 선생님은 어떤 쪽에 속하실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여기 이제 수원에서 계신 옛날에 그 춤추던 선생님들한테 조금씩 배우고 또 대학교에 가서는 그 창작춤의 우리나라의 그 대가이신 이막선 교수님한테 대학교 때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무용단에 들어가서는 우리나라 그 아까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자부 나빌레라의 한영수 선생님의 승무를 보고 지은 시거든요. 아, 그 네. 선생님의 제자인 지금 돌아가셨는데 정재마 선생님한테 춤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조웅동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춤의 대가이신 조웅동 선생님한테 춤을 배웠습니다. 주로 이제 저는 경기도권 음흠. 춤 중심으로 춤을 수학을 했습니다. 제가 인제 무용단 다니면 느낀 건 사람은 다 지방색이 있다. 그 아, 지방의 각자의 문화와 자기 색깔이 예. 있다. 지방의 문화와 지방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적합한 춤은 경기 중부권의 춤이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저는 선생님들한테 수학을 해서 수학을 했습니다. 아, 네. 들을수록 되게 재미있네요. 흥미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각 지역마다 네. 독특한 한국 무용에서도 이제 독특한 특색이 있죠.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우리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이 경기권 한국 무용의 특징을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경기권이라 하면 이제 서울 뭐 충청 옛날에는 충청도 음. 고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내포제라고 충청도권에 되어 있고 이제 서울, 경기 통틀지만 일단 서울 중부권의 춤은 지방 춤에 비해 좀 세련됐어요. 세련됐다. 그리고 아, 깔끔하고. 깔끔하고. 왜 예를 들어 전라도의 소리와 춤들을 약간 뚝배기, 막걸리 이런 거에 비유한다면 좀 탁하고. 예, 경기도권, 서울권 춤들은 좀 청아 같은 오케이. 술로 따지면 술로 청아 따지면 같은 네. 예, 그리고 그런 깔끔함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또 가볍다고 얘기하는데 그 음. 가벼움의 명쾌함 또 가벼움의 능청거림 이런 경기도권의 춤의 매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재밌는 단어네요. 가벼움의 능청거림. 네네. 앞으로 선생님 공연 볼 때 그 네네. 선생님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공연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민요에서는 토리라고 하는데 토리. 네, 토리 그 지역의 소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민요 선생님한테도 이런 걸 연구하면서 여쭤보니까 경기 민요가 경기도의 소리지만 거기서 또 수원제라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원제는 또 세분화하는 거군요. 더 세분화하면 약간의 노래의 끝을 이렇게 흐린다 하더라고요. 능청거리면서 살짝 흐리고 약간 수원 사투리 왜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수원 사투리가 근대죠. 근데 네네네. 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네.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도 수원 토박인데 네. 그 선생님 보니까 18년간 경기 네. 도립무용단 수석 단원도 하셨고 또 이제 그 수원에서 그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수원에서 무용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 공통된 경험이나 어떤 공통된 장소나 이런 부분들 수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어디서 되게 시작하고 어디서 공연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그 수원에 얽힌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의 시대는 수원에 이제 무용학원이 다 이 동네에 있었어요. 지동, 매교동, 이 남문권 근처에 무용학원이 여기가 부촌이었잖아요. 네, 있어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무용학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무용을 배우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회를 하면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출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원도 영역이 넓잖아요. 이제 뭐 메트로시티가 돼가지고 넓어서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영통 뭐 발레 학원도 수원 발레 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지금 많이 특화되어 있고 이제 한국무용 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각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수원에서 학원을 많이 하면서 수원에 춤추는 인구들과 전공하는 친구들이 꽤 서울에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경력이나 활동하신 걸로 보면 사실은 뭐 서울에 그 중앙에 진출하셔서 활동하셔도 충분히 넉넉한데 특별히 수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시는 특별한 이유랄까 아니면 어떤 계기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무용은 뭐 서울에 공연이 있거나 이러면은 충분히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역에서의 이 컨텐츠 수원이라는 곳은 제가 여기서 그 무용단도 수원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화성행궁이라는 것이 복원되면서 거기에 와서 공연도 했을 때는 아직 잘 몰랐어요. 춤만 출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이 기록유산을 보면서는 눈이 번쩍 뜨였던 이유가 이제 내가 40 이후에 80세까지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춤은 충분히 내가 추었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럼 내 인문학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음흠. 그러다 보니까 기록유산을 찾게 돼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거는 어려우니 평생 공부해도 되겠다. 아하. 내가 아는 만큼 그 기록을 대중을 위해서 공연화해야 되겠다. 근데 음흠. 그게 생각보다 그런 선례가 있는 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기록유산이 많은 도시도 그렇게 흔치 않고. 그래서 네네. 이 일을 재미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오래오래 내가 늙어서까지 할 수 있는 연구? 음흠. 그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원에서 활동을 하면 저희 제자들도 다 서울 가요. 계속 서울 가요.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수원 문화예술판에 거의 안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역발상을 한 거는 너네들 다 서울 가서 잘해.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런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서 누리고 충분히 활동을 해. 근데 나는 이제는 내가 수원에서 뭐 활동해도 돼. 너네 다 떠나니 내가 수원을 지킬게. 수원은 내가 지킨다. 그런 약간의 오케이. 오기 그런 것도 있었어요. 2019년 아니야 2009년 경험이 있거든요.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저도 감정이입해서 같은 개념, 같은 그 어떤 방법으로 수원을 아끼고 사랑한 어떤 예술가시구나라는 느낌이 네, 수원에 그런 네.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좀 충분히 공감하고 선생님이 네.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기 전에 요새 또 트렌드에 맞게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네네. 요즘 그 K컬처에 대한 관심 또 그 문화에 대한 그 사람들이 많이 홀릭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한국 무용이 갖고 있는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행궁동에 계시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매력이나 어떤 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캐치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공연을 시작했을 때 화성행궁이라는 것이 있었고 화성행궁에 이렇게 상설 공연도 있었는데 어디에서나 똑같이 있을 법한 공연들을 여기에서 다른 단체들이 매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관광 상품이라는 것은 다 통일화되면 안 된다.
그러면 수원은 수원에 특화된 관광 상품 아까 캐릭터도 음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작지만 소중한 지역의 이야기, 역사, 문화를 담는 공연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쉽게 또 수원 화성과 연관된 공연들을 조그맣게 소작품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용이 갖는 장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사가 있는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많죠. 언어의 장벽이 있죠. 네. 근데 춤은 그 이미지만 봐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넘버별 퍼포먼스 이렇게 되게 유행이었었어요. 또 그러면 대사를 최소화하고 움직임으로 스토리를 연결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훨씬 더 흡수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연을 사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네네네. 화성행궁에는 긴 공연보다 또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역사와 문화를 담는 공연이 저는 지극히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저는 어떤 지역 콘텐츠를 가지고 그 공연 기획이나 네. 무용을 통해서 지역 콘텐츠를 확장한 개척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음으로 우리 이제 안정화 선생님 추천하시는 음악 네네. 어떤 곡인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송소희 씨의 군밤타령이에요. 요새 신버전으로 이 친구도 이제 저도 이 친구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민요를 전공해서 그 틀 안에 있는 것과 다른 버전으로 요새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 군밤타령 같은 거를 아주 가볍게 터치를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충분히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오늘 신나는 오프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수원 시민과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송소희 님이 부르신 군밤타령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원 시민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 서동수의 문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 듣는 이 연장선에서 말씀 나눠보면 제가 생각할 때 무용 작품 하나가 무대에 오르기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피날레까지 이르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부터 무대에 올리기까지 전체 과정을 우리 저 수원 시민들한테 알기 쉽게 아주 초심자 입장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춤이라 하면 춤은 습득을 해야 되겠죠. 춤에 습득하는 시간은 사실은 오래 걸려요. 그 깊이로 또 따지면 매일 반복 연습이 필수예요. 그게 이제 켜켜이 쌓여지면 전통 춤은 더욱 그러하듯이 더하죠. 켜켜이 이제 네. 쌓여지면 그 움직임이 녹익어지고 그리고 자신만의 춤 스타일로 또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누구류의 춤이 있듯이 그 춤의 그 어떤 특성이 있다면 또 그 안에는 자신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 충분히 습득하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의 자기의 춤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춤을 이렇게 오래 추다 보면 인내심이 엄청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사람이 자신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철학적으로 뭔가 글을 쓰거나 하지만 그러니까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게 그 자신을 드러내는 혹은 무건의 수행과도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인생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지날수록. 네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춤을 습득할 때이고 작품을 할 때는 저는 맨 먼저 이제 기록물을 찾아요. 역사 기록에서 제가 연출하는 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 자체도 이제 뭐 의궤나 또 당시에 자료들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이 서치를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우리 수원박물관 학예사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근대 기생, 의료원 기생 김영하 자료부터 일제강점기에 수원의 뭐 독립운동가들 자료도 많이 주셨고 그 의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이 도서관으로 편람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책이 있어서 아주 지금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익숙치 않지만 그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보면 이제 그 글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요. 비주얼로. 네, 비주얼로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일단 초안 작업을 해요. 대본 초안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작가한테 의뢰를 해요. 그래서 작가가 그쪽에 이제 의계나 그런 기록물을 충분히 아는 작가여야만 이 컨텐츠 공연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쵸, 이 또 전문성이 예, 있겠죠. 일반 작가는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기본 틀을 해 놓고 난 다음에는 일단 스텝을 다 섭외를 해요. 음흠. 저희가 이제 2024년 5 년은 거의 인제 AI 영상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영상 뭐 디자인 감독이든지 기술 감독이라든지 무대 감독이라든지 뭐 음악을 할 때는 음악 작곡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섭외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인제 출연할 출연자들 음흠. 쭉 이제 섭외를 해 놓고 그다음 이제 극장 섭외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열심히 지원 사업을 씁니다. 한 10개 쓰면 네네. 2개 되면 행복한 거고 확률 높은데요? 확률 높은 거죠. 네네네. 예, 그 정도 높은 건데 그렇게 계속 그 반복되는 그 노동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음흠.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공연을 끝나고 나면 음. 사실은 너무 행복하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어떤 까만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끼워 맞추 퍼즐이 안 맞춰지는데 그 깜깜한 속에서 막 퍼즐을 맞추듯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느 날 완성된 모양의 공연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쾌감? 음흠. 그런 것 때문에 무에서 공연이 유를 창조하고. 네. 그럴 때 공연을 연출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쪼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 행복하죠. 네네네. 음.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도 인제 그 올해 저 사진 개인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개인전도 마찬가지로 A to Z까지 처음 시작부터 그쵸. 뭐 나중에 DP 하는 거에서부터 뭐 그 사진 인화하고 뭐 나중에 그 오픈에 그 핑거푸드 뭐를 안 칠까 이런 그렇죠. 것까지 그 저 전체적으로 예술가들이나 창작하는 거나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고 나면 정말 이렇게 뭐 저는 남성이라 좀 경험한 적 없지만 어떤 출산을 했던 그런 예, 맞아요. 고통 그렇게 속에서 비유하죠. 이렇게 좀 희열을 느낀다. 이런 음음. 부분이 충분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순간 '내가 이걸 오래 하면 빨리 죽겠다.' 생명이 단축되는 기분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시는군요. 네네. 네네. 또 제가 아는 얘기 좀 더 해보면 우리 안녕하 선생님은 아트 컴퍼니 예기 대표시고 네네. 해후, 무사 백동수 등 예. 창작 무용국도 성황리에 성공시킨 예술 감독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용수로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그 예술 감독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되게 많으신지 아니면 많지 않다면 우리 선생님은 그 무용수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확장해서 좀 공연 기획과 창작에 가까운 일들도 하고 계신데 그 계기나 뭐 아까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또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보통 이제 제 후배나 선배 언니들 보면은 춤 자체를 좋아해 가지고 계속 무용가의 길을 걷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공연에 관련돼서 이렇게 공연에 연출을 하는 거나 이 연출하는 경우는 좀 있지만 예술 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본을 쓰거나 뭐 이러는 경우는 사실 많이 흔치는 않아요. 근데 드문 저는 케이스군요. 예, 근데 제가 주변을 보니까 근데 저는 인제 그래도 운이 좋고 행복했다라는 거는 '내가 수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구나.'예요. 오케이. 예, 왜냐면 그 기록 유산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잘 있어서 그걸 또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우연이기도 하지만 뭐 수원문화재단 지금 생기기 전에 수원 운영재단에서 문화재단 넘어오기 전에 이제 갑자기 공연 연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제 정말 뭣도 모르고 밤새 대본을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런 경험 또 뭐 여기 2015년 뭐 광복 70주년 때도 학예사님이
그냥 안 선생님 이거 공부 많이 했죠? 이걸 한번 써봅시다. 써보세요 해서 또 밤을 새서 새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앉았다 누웠다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건데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런 재미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재미도 있고 이끌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공연에서 그 역사적 스토리를 담는 거, 그걸 담았을 때 지금 동시대에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 혹은 이 로컬 컨텐츠를 가지고 공연화했을 때의 그 시민 관객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 가끔 강의 문의가 와요. 로컬 컨텐츠를 어떻게 성장을 시켰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럼 제가 너무 얘기를 하면 신나게 얘기하는구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열정에 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지금 갑자기 네. 생각난 게 뭐 학이 시습지 불력력고라 이래가지고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선생님 공부나 네.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찾고 네. 또 그걸 이렇게 배우려는 그런 열정 내지는 호기심이 선생님한테 아주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었던 주변에 거예요. 계시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 수업만의 특별한 스토리 혹은 소재에 대한 네. 어떤 매력 혹은 네. 비전 등 무사백동수 또 해후 혹은 역사 속 그녀 기생 등 작품에 관한 선생님의 어떤 그 천착이랄까 어떤 그 좀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이런 소재에 대해서 아까 뭐 살짝 그 맛보기로는 말씀하셨는데 본격적으로 그 수원과 관련돼 있고 또 어떤 수원만의 고유한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또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무용단에 있을 때예요. 무용단을 나오기 전에 이제 개인 발표회, 개인 공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무용단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전통을 하고 있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막 결혼해서 아기 낳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였어요. 현실은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시대에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예술 기생이었구나. 였겠구나라는 그리고 또 경기도립 무용단이니까 관기였겠구나. 아하 재밌는 상상이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용단에서 이제 수석 무용수였고 맨날 신단원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기 중에서도 그 무용을 가리키는 기생,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행수기생 이런 사람이었겠구나. 차라리 그때 태어날 걸. 왜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무용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는데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막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너무 그런 게 고통스러웠었어요, 사실은. 근데 춤추는 건 너무 좋고 무용단에서 공연하는 거는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극단에 이렇게 안무를 하면서 극단에서 이제 기생 이야기에 관련된 공연의 안무가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작품을 짜기 시작하면서 그 대본을 읽어보니까 그 역대 기생들이 지은 아주 훌륭한 시들이 많아요. 시는 기생의 시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습니까? 네. 뭐 자연의 변함, 늙음의 회한, 또 애정에 대한 것들, 사랑에 대한 것들 이런 시들을 짧게 읽었을 때 너무 그게 매력적이어서 제가 개인 발표 때 그 기생의 시의 느낌과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 앞에 브릿지를 다 연결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자료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그 화성행궁이 나오면서 수원 기생 김양화가 화성행궁에서 만세를 외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라서 저 학예사가 누구냐, 저 사람을 찾아라였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학예사를 찾아서 이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기생이 옛날에 수원에 예기조합이 있었어? 기생조합이 있었구나. 기생들이 33명이나 있었네. 이 사람들이
미잉보감이라는 일제강점기의 기생들의 어떤 화보집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과 각자의 기능이 다 기록되어 있네. 음흠.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네. 막 이런 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보고 그때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외치고 감옥에 가라면 난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 그게 엄청 감동이고 충격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 우리가 추고 있던 조선 후기에 화성행궁에서 해경궁 진찬연의 궁중 정제가 다 서울에 있는 게 수원으로 내려왔는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기존의 것들만 갖고 내온 게 아니라 민간의 춤도 거기에다 또 창의적 기점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수원이 이렇게 춤에서 그 근대시대 말고 또 구한말 뭐 그 이후 말고도 옛날에 이러한 역사적 가치 자료가 있구나. 이걸 잘 살려야 되겠다. 이거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음흠. 물론 서울에서 국립국악원에서 봉수당 진찬연을 국가 어떤 브랜드로 사실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 브랜드이기 이전에 지역 브랜드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 화성의 기생들과 서울의 그 관기들이 내려와서 같이 합동으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조가 말하기를 이제 서울 사람들이 가도 니네가 지역에서 이거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요? 네, 다 남아 있습니다. 수원 시민들 다 모르는 이야기라 오늘 되게 많이 들으시면 남아 놀랄 있는 것 거예요. 같아요. 그래도 그 자료에 보면은 원래는 수원 기생들이 다 해라. 근데 인원도 작고 아직 능력이 안 되니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때 서울에 이제 관에 이렇게 장학원의 악사들은 있어도 무용수들은 없었어요. 그때 시대에는 뭐 은여, 침선부 이런 사람들이 춤과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반을 도운 거죠. 근데 기록에 정말 딱 반으로 이쪽은 서울, 이쪽은 수원 사람 반반 나누어서 그거 공연을 시켰더라고요. 경연을 했나? 경연이 아니라 경연까지는 아니고 반반 나누어서 합해서 공연을 합동 시키니까 공연을? 서울 사람들이 떠나도 수원 사람들끼리 공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기나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가치가 정말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수원 박물관의 이제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 문화예술 쪽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막 찾으면서 다른 교수님들이 쓴 논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뭐라 그러지? 흥분했어요. 좋아가지고. 오케이. 막 너무 좋았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만난 것처럼. 네네. 너무너무 좋았고 이거 내가 평생 공부를 해도 모자르겠다. 그런 생각. 우리 안녕하세요 덕분에 그 무용과 그 기생 그다음에 수원 이야기라는 어떤 전혀 새로운 어떤 콘텐츠가 수원 시민들한테 많이 퍼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기생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해어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는 꽃 이런 식이라는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유흥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탤런트나 그 재인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전에 기생이란 말이 소통됐었는데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그게 많이 왜곡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맞아요. 일본에 의해서 일본은 기생이 게이샤가 육아계 여자고 우리나라는 이제 분류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1패, 2패, 3패 해서 1패는 예술을 하는 기생, 2패는 예술과 약간의 유흥을 하는 기생, 3패는 몸을 파는 기생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일본이 다 통합해버리고 다 어떤 그 창녀로서 낙인을 찍고 그 위생 검사를 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기생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일본 게이샤 문화와 한국의 기생 문화의 차이점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그 문화 말살 정책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희석화돼 버리고 그게 시대로 흘러가면서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더 강했던 건데 2000년대 2010년 이후로는 기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조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복권이 있어야겠네. 복권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조합에 있던 기생들이 사실은 다 숨었어요. 사람들이 한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70, 80이 되어서 다시 그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어서 공연을 서울에서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다 숨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도립 그 한국무용단 네네. 수석 15년 하셨던 선생님이 내가 그 과거에 태어났으면 관기였을 텐데 이렇게 네네. 말씀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우리 안녕한 선생님은 그 기생에 대해선 네. 완전히 그런 어떤 그 우리 상식하고 다른 어떤 그런 그 언어적 정의를 갖고 계시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그게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의 기록에 있는 것들 중에 그 시대만 다를 뿐이지 이거 상황이 좀 변할 뿐이지 사람 사는 거는 거의 같다고 봐요. 네. 네.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수원 시민들한테 꼭 그 우리 한국무용을 통해서 우리 네네. 근대 역사 네네. 이런 것까지 수원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까지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국무용가 안녕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안녕하 선생님의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수원 시민과 듣고 싶으신 이번 음악은 어떤 곡일까요? 이 곡에 사연이 있으면 사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 곡은 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노래예요. 이게 어느 날 제가 인스타 보다가 60, 70이 다 돼 60 넘으신 남자분이 노래를 하시는 거 보고 한 1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왔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의 젊은 시대에 불렀던 노래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르는 그 가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나의 젊을 때를 향상하게 됐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음. 그 김성호님의 회상이라는 곡인데요. 네네. 너무 저는 매력적으로 들었어요. 네, 선생님 말씀 새기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96.3 수원 FM 장판 정담을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요. 무용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몸이잖아요. 선생님은 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혹은 연습 루틴이나 자기만의 컨디션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오히려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무리하게 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 또 보통 우리가 운동선수가 왜 단명한다 하잖아요. 너무 많이 써서. 그렇죠? 네. 저도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몸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때와 다른 나이니까 코로나 기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꼭 산책을 해요. 저 봤어요. 네. 선생님 산책하면서 그 SNS에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방아수리정이나 네. 이런 사진 올리는 거. 네네네. 아주 거의 다 올려요. 방아수조 용연 거의 제 산책 코스인데요. 네네. 그냥 거기 가면 그 1년 4계절 변화가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 있던 오리는 어디 갔을까? 오리가 누가 잡아먹었나? 좋은 데 사시네. 전 서수원 사는데 나가면 논밖에 없어. 너무 좋아.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너만의 정원이 있다는 걸 되게 부러워해요. 그렇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요새는 이제 가을 낙엽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곧 설경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너무 바빠서 그런 거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로 멈춰진 이후에 이런 자연들을 보게 되는 것에 사실 되게 감사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사실은 이렇게 심호흡해요. 요새는 제가 얼마 전에 공연에 무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서 저런. 슬로우 조깅? 네. 그것도 겸해서 아침에 한 30분 정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몸을 사리는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은 평상시도 쓰던 몸이니 잘 달래서 써야지. 그리고 너무 많이 쓰지는 말아야지를 생각하고 몸을 쓰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잘 되진 않지만 병원도 자주 가요. 침도 맞고 뭐 MRI도 다 찍어봤어요. 가이당이라는 걸 제가 아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운영하면서 쓸데없는 살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더 나이 들면 하지 못할 일이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잘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제가 그 몸을 소비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그래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가서 춤을 다시 배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기존에 배웠던 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고, 정말 서울 가서 선생님 연습실에 가서 춤을 추면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춤만 춰요. 네, 리플레시 되는구나. 리프레시 돼요. 아, 가르칠 때는 제가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춤추는 시간은 말을 하지 않고 춤만 춰요. 아하.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국악원 수업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몸이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면 이게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승님이 있다라는 거는 나이 들수록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선생님한테도 궁금한 게, 저도 뭐 전시 같은 거 많이 해봤지만 네. 공연 같은 거 엄청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숱하게 많았던 공연 중에 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든가 뭐 소름이 돋았다라든가 이런 어떤 그 선생님만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 최고의 공연이 어떤 거였을지가 궁금한데요. 공연은 저는 다 나쁜 공연이든 크던 작은 공연이든 실패했던 공연이든 그냥 저한테는 다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겠죠? 내 새끼인 내 새끼니까. 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저희 출연자들이나 스텝이나 또 뭐 재단이나 관객들 모두가 좋아해 주시는 작품이 해우예요. 해후. 그거는 모든 분들이 공연 저희가 오픈하면 어떻게든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연진들도 계속 이제 저한테 매년 하는 말, 선생님 우리 해우 또 언제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는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걸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보니까 해우라는 공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또 수원 시민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네네. 해우란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선생님이 어디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고 기획을 하셨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공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어쨌든 무용을 전공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경공시의 회감년을 화성행궁 안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진찬연. 원래 그런 행사는 서울에서 하는 건데 수원에 내려와서 수원에서 그 진찬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궁중 정제가 주르륵 있는데 또 민간 시점에서의 창의적 기점도 가 있고, 이제 그런 그 정조가 수원에 8일간 행차했을 때 과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봉수당 진찬연이 이 축제의 꽃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또 근원을 찾아서 들어가 보고 또 이런 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표면적인 거는 진찬연이지만 그 내에는 정조의 어떤 왕권 강화,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확인,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정치적으로 컸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내용, 이거 외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뭐 야조도 주조, 뭐 양로연,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진행하는 거에 봐서도 결국에는 정조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왕이기 이전에 아들이고 엄마이고 아버지이고 뭐 이런 요즘 시대에 이제 가족이라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의 가족지간에 느끼는 어떤 감정들, 뭐
뭐 불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또 감정으로 인간 그 감정을 회복하는 것들로 스토리를 사실은 조금은 좀 드라마틱하게 닫고 싶어서 봉수당 진찬연이 열리기 전까지 해경공 씨가 수원에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 그 다툼, 또 그 현능원에 가서의 죄를 지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쫙 연결을 해서 그 안에 이제 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춤, 그리고 축제 하이라이트의 그 마음을 담아 보내는 선유락이라는 배에 실어서 보내는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했었는데,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약간의 판타지스럽게, 또 영상이 역할을 하는, 또 아주 잘생긴 사도와 정조를 출연시켜서 비주얼 중요하죠. 비주얼 중에 여자 관객들이 네. 정말 카메라를 들고 아, 그거 찍느라고 그런 공연으로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두 팀 주는 상설 공연으로 선정이 되어서 네.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실제로 그 장소에서 실경 공연으로 한 11회를 했고, 또 뭐 신풍로 앞에서도 저희가 공연을 하고 SK 아트룸에서도 하고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도 하고, 사실 공연 횟수가 해우만 봐도 한 20 몇 회가 넘어요. 네네.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에요. 수원이 자랑할 만한 그 명품 공연기획 상품이라고 소개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한번 저도 아직까지 못 본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할 때는 2024년도에 할 때는 그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것도 감동이었고요. 자기 남편이 40대인데 근데 그 남자가 정조와 해경공 씨 그 사도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남편이 하도 펑펑 울어서 남편이 나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런 얘기 들을 때 사실 되게 감동이에요. 그러시겠어요. 네. 그 사족인데 쓸데없는 네.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해후라는 게 뭐 만남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정조와 사도와 정조와 사도. 해경공 씨가 이렇게 만나는 건데요. 거기에 부부와 아들이네. 그치. 주는 그 28살에 죽은 젊은 사도와 60이 된 해경공 씨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네네. 사도는 항상 판타지네.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환타지고, 야. 해경공 씨 현실 사람이고, 그 해경공 씨 꿈에 자꾸 환각과 환청으로 그 젊은 사도가 나타나서 자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 씨가 고집을 이렇게 내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어떤 그 이야기의 전환점, 해오하는 전환점이 그 젊은 사도, 영혼의 사도로 풀려나가는 거죠. 네. 훨씬 더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수원 시민 여러분, 해후 공연 수원이 자랑할 만한 공연입니다. 꼭 한 번씩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무대 바깥에 얘기 좀 하죠. 무대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 동네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17년 행궁동에 가회당이라는 소극장을 여셨어요. 사실 문화재단도 아니고 개인이, 그것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예술 전용 소극장을 연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많이 흉봤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가회당을 열게 되신 거예요? 그게 돈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극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도 내가 살던 동네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것도 그냥 짓는다기보다는 그 행궁동에 있는 오래된 주택 조그만 걸 사서 우리 신랑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좀 공간이 있다면 지하에 연습실을 맨날 임대를 해서 평생 썼으니까 좀 좋겠다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일이 커져가지고 이게 지금 솔직하게 말씀, 일이 커져가지고 내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 옛날에 이 거리에 소극장들도 있었어. 음악 감상실도 있었어. 그런 얘기를 그냥 스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연습실이 소극장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신랑이 건설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음. 그게 저는 극장이 로망이 아니었어요. 왜 극장은 충분히 내가 빌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는 제3자 입장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극장이 되었고 저보다 저희 남편이 극장에 더 애정을 담고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쪽 면이 거울이 있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음향 반사판이 위에서 전자동으로 내려오면 극장이에요. 블랙박스형. 네. 그래서 극장과 연습실을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음향 반사판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대요. 오호. 예, 공연 지원센터에서 와셔서 보시고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이제 하니까 극장이 의자가 있으면 그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경우는 전동형으로 다 들어가요. 아, 그래서 평상시 공간이 넓어요. 이동식이구나. 이동식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실내 건설회사 하니까 지인이 있어요 또. 그래서 LED 월이 한 257인치 2.5 픽셀 있어요. 완전히 멀티미디어 멀티 그래서 공연이네. 예, 영화 보기 딱 좋은.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이게 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다 사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신랑은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고 저는 여보 내가 여기서 돈 수익을 못 내. 난 돈 낼 수가 없어. 공연장은 그런 곳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건축 저희 신랑도 그냥 전문쟁이니까 그 자기가 짓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짓고 나서는 걱정은 다음 미뤄두고 일단 운영해야죠. 오케이. 지금은 극장을 100분 활용하는 걸 하고 있고 대관을 하면서 느낀 건 뭐 수업장도 마찬가지. 정말 좋은 젊은 사람들 또 나와 다른 결이 있고 다른 신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실 제가 그 사람들을 쓰레기도 치워주고 뭐 다 청소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즐거워요. 네. 재밌어요. 이제 한국무용가 안영화 선생님에서 가회당 안주인 안영화 선생님. 안영화 선생님이 꿈꾸는 수원의 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수원에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대중이 공감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프로단체에서는 있을 때는 사실 되게 건방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통춤과 전통에 대해서 이게 모르는 거야. 응? 그래서 그게 되게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그 나이가 들면서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되게 높지가 않구나라는 것도 되게 서럽고 이랬는데 그 무용단 퇴직하고 나와서는 내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의 시작이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였고 또 하나는 니네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가 아니라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춤과 예술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게 다가올 수 있게끔 사실은 대중의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염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딥하게 아까 말한 영상 기술을 활용한 공연으로 바뀌긴 했지만 저는 모든 거는 관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관객한테 충분히 서비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관객이 느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시너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것에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가해당이라는 공간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거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늘 한국무용가 안영화 선생님과 함께 한국무용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춤이라는 예술이 가진 힘 그리고 그 몸짓 속에 숨겨진 감정과 이야기들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예술가가 있다는 건 도시의 큰 자산입니다. 수원이라는 도시가 앞으로도 이런 창작자들과 함께 더욱더 다채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길 기대합니다. 오늘 출연은 한국무용가 안영화님, 기술 오수연님, 그리고 저는 서동수였습니다. 장판정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 안녕.